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아서 힘이 부족하거나 서열이 낮은 늑대는 사슴 같은 큰 먹이보다 쥐나 토끼, 라쿤 같은 작은 먹이를 선택합니다. 반대로 서열이 높고 힘이 강한 늑대는 쥐 같은 작은 동물을 먹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엘크나 술록 같은 큰 사슴류에 도전하죠. 이는 능력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효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힘이 안 되는데 무리해서 큰 먹잇감에 도전만 하다가는 배를 채우지 못해 쓰러지고 말 겁니다. 반대로 덩치가 커지고 힘도 세졌는데 작은 먹잇감만 잡다가는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채우지 못할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능력이 모자랄 때는 작은 경험과 작은 성과를 축적해 나가야죠. 그렇게 역량이 쌓이면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더 높이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한 방에 큰 성공을 노리는 초보자나 경험과 능력을 갖고서도 사소한 일에만 매달리는 베테랑이 있다면 분명히 불안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일 겁니다. 또 하나, 늑대는 작은 먹이쯤이야 혼자서 사냥하지만 큰 먹이를 사냥할 때는 반드시 무리 내에서 역할을 분담해 협력합니다. 사냥의 성공률을 높이고 무리 전체가 충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늑대의 사냥에서도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2월 20일. 와, 벌써 12월도 20일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또 한 주가 지나가는 금요일이고요.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는 금요일인데요. 최근에 참 환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계엄 여파에 또 미국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원화는 더 약세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1,450원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러다가 1,500원까지 가는 것 아니야? 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고공행진하는 환율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을지, 우리는 또 어떻게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해야 할지 같이 기자들과 논의해 보시죠. 크리스마스가 닷새밖에 안 남았네요. 연말 기분이 좀 많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 선물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요.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가 갖다 주시는 건데 지갑이 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황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산타 할아버지 대신에 저희가 보내드리는 선물도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지역도 있고요.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요. 여름을 떠올려 보면 너무 더웠죠. 그 기록적이었던 폭염이 그 영향을 겨울까지 남기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우리가 즐겨 먹는 과일 가격도 지난해보다 10% 넘게 올랐는데요. 특히 이것의 평균 소매 가격이 10개에 4,265원. 1년 전보다 18% 비싸졌다고 하고요. 최근 3년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높은 값이라고 합니다. 이 열대야가 너무 길어진 탓에 이것이 노랗게 착색이 되질 않아서 작황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란색일 수도 있고 주황색일 수도 있고 새콤달콤 맛있고 비타민C도 풍부한 과일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거 많이 까먹으면 손끝이 노래지죠. 이 과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실까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1,450원 정도의 환율. 우리 원탁의 기자들에서도 환율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이거 1,400원 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가 1,400원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야? 하다가 이제는 1,450원대입니다. 밤사이에 지난 밤이었죠? 지난 밤이 아니었구나. 하루 전 제롬 파월 의장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1,450원대까지 뛰었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좀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강예지. 네, 어저께 이제 잠깐 전해드렸는데 가장 가깝게는 그 18일 현지 시각으로 18일,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서도 그 긴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왔다라고 어저께 이제 전해드렸는데요. 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유는 물가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시점이어서 통화정책 방향에도 결정문에도 이제 밝혔듯이 금리 조정의 폭과 시기라는 표현을 추가하기까지 하면서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 저항선이 1,400원에서 1,450원, 어저께는 1,500원까지 올라가는 분위기가 됐고요. 어제 정규 거래에서 1,451원 90전에 마감을 해서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하고 또 증권가 쪽에서는 전망치를 점점 높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드디어 입성을 하죠. 청와대로. 아니 청와대 아니라 백악관. 청와대로 오시면 좋긴 해요. 네. 백악관으로 가죠. 네, 아유, 백악관으로 가면은 환율이 1,500원대로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게 1,500원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올해 초에 이런 얘기한 사람 보면 이건 너무 좀 망상 아니야?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거기까지 50원밖에 안 남았고 이게 사실 환율이라는 게 방향도 그렇습니다만 올라가는 속도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 또 염려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롬 파월 의장도 그 연준에서는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미국 경제는 또 워낙에 좋다 보니까 뭐 일각의 기대처럼 그렇게 빠르게 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우리랑은 또 너무 180도 다른 상황이고요. 네, 결국은 이게 매파적으로 인하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미국 경제가 워낙 좋다는 점 이게 지금 주요하게 작용을 한 거죠. 사실 인플레 둔화 속도가 기대보다 좀 뭐 성과가 크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미국 경제가 지금 사실 지금 그래서 경제가 어렵지 않은데 그러면 이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이유도 적어지고 이 반면에 지금 인플레는 좀처럼 안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금리를 이번에 어쨌든 내리긴 내렸는데 그래서 클로즈 콜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리긴 내렸어도 앞으로 이 기조를 계속 우리가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점도표를 봐도 뭐 내년 말 금리 뭐 이렇게 예상치를 보면 3.9%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기존에 예상을 했던 3.4% 뭐 이거보다는 지금 상당히 올라간 거죠. 그래서 좀 뭔가 이 뜨겁게 오르는 환율을 좀 냉각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참고로 이제 백상경 기자의 노트북 냉각 팬 돌아가는 소리가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들린다고. 근데 뭐든지 뜨거워지면은 식혀야 돼요. 그래서 외환 당국도 이 외환 시장에 이제 구두 개입도 하고 실물 개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식혀주려고. 근데 제대로 작동이 될까요? 네, 사실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외환 당국이 이제 구두 개입이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기재부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죠. 변동성 확대되면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 뭐 시장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고를 주는 건데 뭐 예전에는 구두 개입만으로도 시장 안정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뭐 이제 금융위기 때 제가 하늘을 출입했었고 뭐 그 이후에 외환시장 담당하고 이럴 때 보면 이런 식의 조금 센 멘트를 주면 심리적인 효과가 좀 있긴 해요. 그리고 실제로 대규모로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락 포탄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좀 쓰기도 했었는데 그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거든요. 환율이 이제 1,000원을 넘어서 1,040원까지 치솟으니까 점심시간에 딜러들로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비우고 거래가 한산해지니까 그때 대규모로 달러를 팔아서 잠깐 1,000원 밑으로 이제 떨어뜨린 적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도시락 폭탄을 기재부에 터뜨렸다. 뭐 이래서 굉장히 이제 실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기본적으로 외환시장 규모도 커졌고 이게 이렇게 계속 이제 실개입을 큰 규모로 하게 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거든요. 미국으로부터.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뭐 그때처럼 실개입을 크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구두 개입을 해도 별로 이제 효과가 없는 상황인데 뭐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통화수합 체결한 거 한 방으로 이제 외환시장이 진정되긴 했죠. 그러니까 구두 개입이나 실개입만이 방법은 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 자산은 상당하긴 합니다.
이제 외환 보유액이 1,454억 달러 정도니까 세계 9위가 되고 연기금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해외 대투 투자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 달러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면 달러를 팔 수 있는 여건은 좀 있는데 뭐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만 해도 한 4,800억 달러가 넘으니까 네. 뭐 이렇게 환율이 막 올랐을 때 정말 작정하고 팔겠다 하면 달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제 이제 환율 안정책으로 가장 먼저 거론됐던 게 이제 국민연금을 좀 활용해 보자라는 네. 거였고 국민연금 어저께 기금위가 열렸었죠. 그래서 이제 환율 관련해서 두 가지 안을 의결을 했는데 하나는 한국은행하고 국민연금과의 외환 수합 계약을 이제 그 기한이 사실 올해 만료가 되는데 네. 이걸 내년 말로 1년 연장하자 하고 이제 외환 수합 한도를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증액하자는 건데 이건 사실 국민연금이 해외 대체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뭐 주식 채권도 많이 투자를 하는데 해외 자산 매입을 위해서 만약에 달러가 필요하면 그걸 시장에서 사면 환율이 오르니 외환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을 빌려주겠다라는 거라서 사실 이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는 하고 요거만으로도 이제 심리적인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전략적 환율지 비율을 10% 상향 조정하는 기간. 요것도 이제 내년까지 이제 1년 연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할 때 환해지를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왜냐하면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투자지만 해외 그 나라의 통화에 투자하는 것도 이제 투자기 때문에 그리고 환해지를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서 환해지를 안 하자는 건데 문제는 이제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경우 변동성이 커질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환해지를 일부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재량적으로 환해지를 하는데 이거를 전술적 환해지라고 하고 이번에 이제 전략적 환해지 비중을 10% 늘려놓은 건데 이거는 사실 2022년에 이미 늘려놨던 거를 한 번도 실행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전략적 환해지를 하게 되면 모든 이제 해외 자산 투자할 때 환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환해지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달러 선물을 매도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받아주는 국내 은행보다는 보통 외국계 은행이 하는데 그러면 이 달러 선물을 매수를 해주면서 스퀘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달러 현물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환율을 그러니까 달러를 공급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안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외 자산을 사는 만큼 달러도 좀 시장에 풀어라. 그렇죠. 달러도 시장에 좀 내다 팔면서 환해지를 하고 시장에 달러가 공급되도록 하자 이런 아이디어. 그리고 하는 기재부랑 또 국민연금이 맺은 외환수합 한도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 국민연금한테 저기 은행 가서 달러 사지 말고 우리가 빌려줄게. 우리 곳간에 있는 거 내줄 테니까 은행 가서 달러 찾지 마. 달러 다 오른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효과를 내고 있는 걸까? 일단 현재까지 환율만 놓고 보면 효과는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물론 또 그게 없었다면 더 오르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예전에 한번 저도 원탁의 기자들에게도 또 질문했던 것 같은데 환율 1,400원 시대를 뉴 노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 지금 시점에서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강예지 지난 10년간 원달러 환율 평균치가 대략 1,200원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이제 계엄 사태도 있었고 연준발 충격이 또 어저께 발생을 했고 그래서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비교해서도 환율이 좀 과도하게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대비는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달러가 왜 계속 오르냐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거든요.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 우선주의 공약들을 내세우는 게 우리나라 원화라든가 위안화라든가 유로화 다른 통화들을 모두를 이제 약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급증한 이런 효과 때문도 있습니다. 그 최근에 해외 주식 보유액에서 미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었어요. 굉장히 압도적이죠. 그리고 트럼프 1기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서 달러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일시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도 달러 매수하고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 수준에서 달러를 사는 건 조금 그렇긴 한데 여기서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 수준이 당분간 유지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하는 총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1,400원대가 이제는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환율 수준이 됐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의 뭐 예를 들어 서학개미라든가 이제 뭐 달러 예금 뭐 이런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저는 최근에 그 봤던 기사들 중에 영국의 런던 증시에서 이탈해서 이제 뉴욕 증시로 가는 상장사들이 되게 많아졌다는 기사를 좀 보고 느꼈던 게 그렇죠. 상장 폐지를 하고 뉴욕 증시로 가거나 아니면 주력 증시를 런던 증시에서 뉴욕 증시로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최대치를 기록했던 한 88개 정도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이게 다 뭐 관세 폭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유럽이나 아시아의 미국의 동맹국들의 경제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행위인 거잖아요. 정책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만 강해지는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로 들어서면서 모든 그 글로벌 자원들이 미국으로 옮겨가는, 그래서 달러는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상장사들이 뉴욕 증시로 가면서 그 이유를 좀 물어봐도 결국은 미국 증시가 더 유동성도 풍부하고 미국 증시에 가야 투자자도 더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미국에서 하는 사업이 제일 잘 될 것 같으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럼 결국은 글로벌리 그냥 구조적으로 달러는 더 갈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수출 의존적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적응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통화는 그 나라 경제 체질을 보여주는 거기도 한데 밤사이에도 그 지난 3분기 GDP 수정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미국의 3분기 GDP가 연율로 3.1%나 성장을 했고 그게 최초 나왔던 잠정치보다도 더 상향 조정됐고 미국 경제만 뜨겁다 보니까 돈은 또 계속해서 달러로 몰려가고 있고 그래서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만에 뭔가를 바꿔놓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사실 또 우리 내생적으로 좀 봐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 지금 경쟁력이 많이 처지고 있다. 이런 적신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게 중국에서 굉장히 추격해 오면서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하나하나 지금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해외에서 보기엔 또 이제 원화의 어떤 경쟁력, 매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낮게 평가하는 부분들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들이 조금 우리 경제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고 성장하고 이런 좀 발전적인 어떤 느낌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이 원화가 그래도 좀 매력이 있구나 이러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해외에서 자본이 몰려올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마저도 지금 사실은 조금 힘이 처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것들을 정말 구조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을까 조금 의구심이 생깁니다. 많이. 그래서 굉장히 조금 이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계속해서 다운되고 있고 1%대 성장까지도 간다고 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은 취약해지고 있고 증시도 뭐 답이 안 나오고 거기다가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달러 바꿔서 다 미국에 투자하자. 몸은 못 가더라도 돈은 내보내자.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1,450원대 환율까지 온 거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환율이 오르면 사실 이제 수출 의존적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에는 이게 호재인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건 맞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수입하는 기업들에는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서민 경제에는 이제 굉장히 마이너스인 거고 수출 기업만 놓고 봐도 예전엔 이게 분명히 플러스였던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수출 기업들도 원자재를 사와서 그거를 이제 뭐 가공해서 이제 수출한다거나 이런 구조에서 보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게 수출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많이 이전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율이 오른 거에 대한 효과가 예전만큼 크진 않다. 그래서 수출 기업들이 누리는 효과는 줄어들고 이제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은 굉장히 커진 거라서 그래서 이게 더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좀 암울한 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게 다음 달에 강예지 저희가 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 앞두고 있잖아요. 그쵸, 1월에. 근데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은 게 그동안에는 미국하고 우리나라 기준금리 차이가 나더라도 지금 미국이 상단이 4.5%, 우리나라 기준금리 3%니까 1.5가 차이가 나는 건데요. 역전 현상이 있더라도 해외 자금이 이탈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우리나라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기재부 등의 이제 분석이었어요. 근데 우리 경제가 탄탄할 때는 당연히 그게 말이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미국 경제만 잘 나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경기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걱정할 거리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이탈 그 흐름이 굉장히 강해진 것도 맞고
미국은 금리를 인하했어도 내년부터는 긴축으로 간다라는 그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금리 인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매력이 점점 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투자할 매력이 좀 있어야 하는데 네. 그리고 손복식님께서도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해결되지 않나요?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니까 한국채를 팔고 미국 국채로 가는 것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견 맞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환율 때문에 올릴 수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내수 경기 보면은 금리를 더 낮춰서 경기를 좀 부양해야 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당장 1월 금통위는 어떨까요? 백상경 기자. 네. 1월 금통이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이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빨리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시그널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난 11월 금통위에서도 이제 환율이 되게 중요한 금리 요인으로 이제 고려가 되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번에도 앞으로도 지금 환율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보다 복잡한 얘기들을 조금 많이 나누실 것 같은데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참 여름, 가을까지는 집값,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적극적으로 못 내리다가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해서 조금 부동산 진정되나 싶었더니 환율 때문에 또 섣불리 또 금리를 내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 근데 내수 경기 많은 분들도 체감하시다시피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더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사면초가입니다. 여기서 뭔가 딱 떠오르는 뭔가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경제학자분들도 그렇고 정책 당국도 그렇고 고심을 또 거듭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제 외환당국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게 사실은 근저에는 달러 강세 효과 때문에 시작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엔화도 약세고 다른 상대국들 통화도 다 약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달러 강세를 멈추면 될 것 아니냐인데 일단은 정치적으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1월 20일에 취임을 하면 과연 트럼프 당선인이 강달러를 계속해서 용인할 것인가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죠. 그게 참 근데 되게 전문가분들도 비슷하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하겠다 이런 것들을 잘 뜯어 보면은 이건 약달러여야 가능한 얘기인데 거의 모든 것들 어떤 정책들의 방향성은 이제 강달러로 지금 밀어 올리는 그런 형태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의 움직임이나 사실 미국의 경기 모두 지금 강달러 추세로 이제 점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큽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과연 요걸 그대로 그냥 놓고 볼까?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약달러여야만 미국의 제조업이 몰리거나 아니면 고용시장에 그 기업들이 몰려서 고용시장이 활성화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강달러 상태에서는 이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얘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조금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 이런 월가의 주요 금융사들이 이미 조금 달러 약세가 내년 말쯤에는 올 거다 이런 것들 점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이 달러 랠리들이 그때쯤 되면 좀 잦아들고 실제로 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집권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보편관세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제로 추진을 할 때는 이게 입에서 나왔던 것들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추진이 될 수 있다, 실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관세 같은 것들도 이걸 진짜 다 이렇게 그대로 매겨가지고 그 미국의 어떤 소비자 물가를 올리거나 이런 형태 생산자 물가를 올리거나 이런 형태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지렛대 삼아서 기업을 하나 받든지 투자를 열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다른 구상을 이렇게 펼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추이를 감안해서 보면은 내년 말쯤 되면은 지금의 강달러만큼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을 내놓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 이제 불확실합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약달러를 희망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고. 근데 그렇게 해서 무역 적자가 축소되면 또 그게 강달러 요인이고 강력한 미국,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게 또 강력한 달러로 가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또 강달러이고. 그 수출보다 또 내수 비중이 훨씬 더 큰 미국이기 때문에 네. GDP 거의 70% 가까이 이제 내수가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은 강달러 현상이 미국 내수에는 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걸 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미국 FOMC에서는 그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하를 4회가 아니라 2회만 하겠다라고 하면 이 역시 강달러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뭔가 좀 거시적으로 이 계절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 지금은 눈에 안 띄는 상황인가요? 근데 뭐 그런 그 분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약간 재미있는 게 사실은 이제 이 정도로 FOMC에서 우리 내년에 그렇게까지 금리 인하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행정부 때도 왜 금리 인하 안 하냐? 이거 안 해가지고 자꾸 강달러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파월 의장하고도 좀 세게 많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또 조용하단 말이죠. 사실은 이렇게까지 미국 증시에 영향이 왔고 연준의 어떤 뭐 시그널에 대해서 굉장히 기사들도 많이 쏟아진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뭐 어떻게 여기에 반응했다 이 얘기가 사실은 지금 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개인적인 사견인데 지금 이제 집권 이후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으로서 요걸 좀 해소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 증시가 좋아지고 뭐 계속 내가 당선되든 말든 화랑이다 이러면은 사실은 이제 뭔가 새로 집권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변곡점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좀 세게 보여주려면 지금 한번 꺾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하고 있지는 않은가 뭐 이런 약간 추측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래서 실제로 집권하게 되는 그 취임 이후에 그 정책들이 어떻게 지금 바로 쏟아져 나올까 그리고 연준에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금 압박을 하게 될까 이런 것들은 아마 1월 들어가서 봐야 조금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를 압박하지 않아도 미국 경제는 뜨거웠고 고용 상황도 좋고 소비도 괜찮고 증시는 사상 최고치. 물론 뭐 하루 이틀 뭐 조정은 있습니다만 근데 또 막상 본인이 취임을 해서 증시 조정받거나 네. 경제 지표가 조금 둔화되면은 그땐 또 이제 파월 의장한테 또 막 이렇게 뭐라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파월 의장도 얼마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본인의 임기는 지장 없다. 그렇죠. 끝까지 자리를 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뭐 미국에서 과연 뭐 중앙은행 총재를 내쫓는 일이 생길까요? 예전에도 말로는 몇 번 있었습니다만. 그 제롬 파월 해임은 결국에 이제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대통령의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정말 뭔가 실현이 된다 그러면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파월 의장의 어떤 신중한 접근 스타일, 정책 결정하는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 전반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계속 갖게 하는 그런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덤이 조금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파월이 그동안 정치적인 어떤 압력 그리고 트럼프가 공공연하게 너를 해임시키겠다 하는 이런 어떤 그 경고성 발언에도 꿋꿋이 소신을 밝혀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어떤 연준의 독립성을 수호하는 이미지를 갖게 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게 2026년 5월 전에 누군가를 앞세워서 지명을 해가지고 그림자 의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파월 의장의 어떤 파급력을 누그러뜨리려는 시도를 그 공화당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트럼프 당선인 쪽에서 할 거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연출이 되게 되면 결국엔 중앙은행의 입김이라든가 어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통화정책 효과도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엔 대통령이 독립성을 쥐고 흔들 수 있다라는 이제 그 공식이 성립이 되면서 시장의 신뢰도 결과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뭐 파월에 대한 신뢰도가 한쪽에서는 있지만 한쪽에서는 과거에 이제 인플레가 너무 일시적이다라고 판단했다가 약간 실기론이 좀 일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고 근데 너무 뒤늦게 금리 인상에 나섰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사실 이렇게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좀 주춤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점도표도 좀 이렇게 바꾸고 파월 의장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 전망에는 트럼프 2기 집권에 따른 영향을 미리 예단하고 반영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내년 1월부터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데이터를 보고 결정해야 될 거를 너무 빨리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나온 얘기가 또 이제 샤워실의 바보가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사실 이게 밀턴 프리드먼이 만든 용어인데 정부가 이제 세밀하게 이제 조정 작업이
계획이나 이렇게 전망하거나 이런 거 없이 약간 이제 즉흥적으로 경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뭐 이제 샤워실에서 너무 차가운 물 나오면 바로 뜨거운 물 틀고 뭐 뜨거운 물 나오면 바로 차가운 물 틀고 이래서 이제 생긴 게 샤워실의 바보라는 용어인데 지금 이 파월의 이런 여러 가지 그 뭐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너희는 샤워실의 바보였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좀 우려가 있어서 물론 중앙은행이 선제적이어야 되긴 하겠지만 너무 빨리 예단하고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경기에 찬물을 좀 끼얹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7409님이 매파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알려주세요. 사전에도 안 나와 있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통화 정책을 좀 긴축적으로 가져가려는 그리고 금리를 좀 올리려는 금리를 덜 내리려는 사람들을 매파라고 하고 그 반대로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금리 인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둘기파라고 합니다. 그게 예전에 베트남 전쟁 때 어떤 이제 군인들의 그 성향에 따라서 매파, 비둘기파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게 통화 정책에서도 현재까지도 많이 또 쓰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매번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항상 죄송하기도 합니다.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겨울을 대표하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거의 이거는 박스째로 사시는 분들이 많죠. 아무 생각 없이 하나씩 이제 까먹다 보면은 박스가 금방 이제 동나버리는. 그 중에 하나 약간 썩은 게 있으면 옆에까지 같이 썩기 시작하는 그런 재밌는 과일. 너무 많이 먹으면 손과 얼굴까지 노래진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조사해 보니까 이 과일 속에 들어있는 카로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실제로 얼굴이 노래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카로틴 성분은 이 섭취를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4210님, 우리 큰딸이 어릴 때 이거를 상자째로 다 먹고서 얼굴이 너무 노래져서 병원까지 다녀오는 소동이 있었다고. 그리고 7120님은 제주도에서 이걸 주문해서 여기저기 선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윤미아님이 경비 일하시는 아빠에게 한 상자 보내드렸더니 사람들과 나눠서 하루 만에 동났네요라고. 새콤달콤한데도 잘 드셔주셔서 뿌듯합니다. 이렇게도 마음도 같이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과일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산타 할아버지가 출발하셨을까요? 지금 부모님하고 열심히 상의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출발하셨는지 모르겠네. 지금쯤 이제 루돌프가 시동을 걸었겠죠. 이번 크리스마스는 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세요? 저는 다음 달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초긴장 상태여가지고 집안 대청소하고 세탁하고 출산 가방 챙깁니다. 아 맞아요. 출산 가방. 네. 이게 거의 뭐 비상용으로 항상 네네. 챙겨놓듯이. 두 분은요? 저는 원래 이렇게 연휴 때 밖에 잘 안 나가요. 사람들 많고 비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나가는 시기에 나가는데 그냥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으니까 저희 아이들한테 뭐 친구랑은 뭐 하고 싶은 게 있니 뭐 아니면 선물 뭐 받고 싶니 뭐 이런 거 좀 물어봤는데 이제 산타는 믿지 않는 나이긴 하거든요.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많이 완전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니까. 지금 어린이 팬들이 지금 경제를 공부할 수도 있는 시간인데. 만약에 산타가 진짜 있어서 선물을 준다면 뭘 받고 싶어 했더니 집 한 채요. 야, 집은 너무 비싸잖아 했더니 삼성전자 주식 이렇게 너 얼마나 떨어진지 모르는구나. 그랬는데 뭐 친구들끼리 또 그런 얘기를 한대요. 요새 애들은 뭐 이제 평당 거기는 얼마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런다길래 저희 때랑 다르구나. 백상경 기자, 아기는 아직 선물을 바랄 때가 아니죠. 선물을 바랍니다. 네, 그 산타의 존재를 최근에 이제 슬슬 깨닫기 시작해서요. 산타 할아버지가 탄 이런 뭐 이렇게 썰매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뒤에 있는 선물을 가리키면서 노란 선물, 초록 선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2살? 네, 2살이 넘어갔죠. 네. 8개월. 아니 근데 이게 참 물가도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갑 사정을 생각 안 할 수도 없는데 선물도 양극화가 되는 것 같아요. 또 그중에 최근에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40만 원짜리가 등장을 했다고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특급 호텔 크리스마스 케이크 가격 수준이 15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또 일부에서는 완전히 저렴한 케이크를 내놔서 9,980원짜리도 있다고 하고
이제는 하다 케이크도 양극화가 되는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호텔에서 만든 케이크는 이제 뭐 기획부터 개발부터 뭐 이런 제작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수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걸 작품이라고 봐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 생각해보면 올해 여름에 애플망고 빙수 생각해보면 그릇당 13만 원 찍었거든요. 호텔 빙수. 네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조금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놀란 게 이게 다 완판됐다는 게 더 놀라웠어요. 40만 원짜리 케이크 다 완판됐다는 사고 게 싶어도 못 사는 예약이 다 마감됐다는 게 근데 더 뭐 놀랐어요. 40만 원짜리 케이크를 뭐 5만 개 만들지는 않았을 거고요. 몇 개 한정판으로 만들었을 테니까. 되게 지금 사실 내수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신라호텔에 뭐 뷔페를 한번 갔었는데 예약이 저녁 뷔페는 1부와 2부 나눠서 하거든요. 1부, 2부 다 풀부킹이었어요.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하기사. 그러니까 내수가 안 좋은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게 아니 근데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한 1, 2만 원짜리 케이크가 사라지는 게 문제지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케이크 있다고 문제는 없습니다. 그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또 소비를 해야죠. 다만 이게 너무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수라면 더 좋은 거고. 어차피 뭐 40만 원 케이크나 3만 원짜리 케이크나 수입 밀가루는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근에 그 새로운 등골 브레이커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등골 브레이커라고 하면은 거의 한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부모님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그런 아이템이라고도 했는데 가장 최근에 등골 브레이커 화제가 되는 건 뭡니까? 아무래도 지금 제일 화제가 된 거는 이제 그 아이 있는 집에 부모님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하츄핑이라는 이 지금 최근에 나온 애니메이션도 있고 국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이게 원래 TV 시리즈 이제 캐치 티니핑이라는 이 작품에서 이제 그 파생된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이제 그 티니핑 이게 사실은 이제 국산 지금 애니메이션의 거의 지금 희망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끄는 뭐 작품이에요. 그래서 거의 뽀로로 뭐 이런 거 이후로는 지금 거의 최고의 대박을 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근데 이게 문제는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뭐 보통 원소스 멀티유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을 만들게 됩니다. 캐릭터들. 네, 그 안에 캐릭터를 보면 이게 하필이면 또 작품이 그 안에 이 주인공이 여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티니핑들을 하나하나 다 캐치를 하는 이런 잡아서 이렇게 모으는 뭐 그런 형태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티니핑의 종류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고 뭐 여기에 따라서 굿즈들도 뭐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인형이나 어떤 장난감이나 관련해서 뭐 이렇게 그 티니핑을 올려놓으면 소리가 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 또 이제 부모님들이 사실 그거에 되게 이거 너무 심하다라고 뭐 꼽는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이게 하나의 시리즈 안에 나온 애들이 이게 연결이 됩니다. 굿즈들이. 그래서 캐릭터 한두 개만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연결하고 그러면은 하나가 또 튀어나와서 여기 비어 있는 거예요. 친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사줘라. 이거 친구들은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되게 비싼데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사주다 보면은 정말로 등골이 정말 휜다. 이래서 등골 브레이커라는 별명을 지금 얻고 있죠. 등골핑이네요. 이게 티니핑이라고 하는데 뒤에 이제 핑자 이름이 이제 돌림자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그 본관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돌림자를 쓰고 있고 그래서 파산핑이라고도 하고 부모들의 눈물핑이라고도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무슨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웃돈을 얹어서 수십만 원대 팔린다고도 하더라고요.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에서도 이게 사실은 이제 이 공식 업체의 공식 그 홈페이지에서는 5만 원짜리가 그 이제 품절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사전에 이거를 조금 확보한 오픈마켓에서는 뭐 이걸 뭐 20만 원에 이제 한 4배 가격에 팔고 이러면서 이제 부모들의 원성을 좀 많이 샀는데 그냥 크리스마스 특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걸 요구를 하고 부모들은 이거를 이제 구하지 못해서 안달복달하고 20만 원이나 써서 오픈마켓에서 주문을 해야 되냐, 뭐 당근마켓 뒤져보고 막 약간 이러고 있는 분위기인데 매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아들 어렸을 때 뭐 헬로카보, 다이노소어 이런 3단, 4단 변신로버 하나에 막 15만 원, 20만 원 하거든요. 그거 다 모아야 돼요. 캐릭터별로.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베이블레이드 팽이가 또 유행해가지고 그 원형으로 된 경기장 안에 팽이 종류가 엄청 수십 가지인데 그것도 경기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보다 이제 경기력이 높은 걸 이제 사야 경쟁. 돼요.
그게 또 이제 시들해지니까 이제 포켓몬 카드가 또 유행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또 이제 어린이날 특수, 크리스마스 특수 요때 되면 이제 가격이 확 올라가고 이게 원래 정가가 있는 건데도 오픈마켓에서는 좀 비싸게 팔고 이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부모들의 마음은 멍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공룡 캐릭터, 뭐 네. 팽이, 포토카드 등등 사실 이게 그때그때 아이템만 바뀔 네. 뿐. 근데 그런 또 소비 심리는 아이들한테 뭔가를 이거를 비싸도록 해주려는 부모들의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근데 저는 첫 아이를 임신을 한 건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막 대가족이 흔하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아이를 많이 낳기보다는 이제 조금 적게 낳는 분위기들이 아무래도 만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을 낳거나 뭐 두 명을 낳거나 해도 얘한테 뭔가 모든 것을 쏟아주고 싶은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기 오시면은 어른 옷보다 굉장히 그 부피도 작고 면적도 작은데 옷감도 도대체 적게 들어가는데. 왜 옷값은 거의 비슷하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느냐. 근데 또 같은 어떤 뭐 윗도리를 사더라도 어떤 제품은 비싼데 어떤 거는 또 저렴하다, 너무 저렴하다 이러면은 또 굉장히 의심이 또 일더라는 말이죠. 그 마음속에서 이게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이 그런 심리들이 이런 거에 좀 작용하지 않나 싶어요. 또 한 명에게 한 대여섯 명의 지갑, A4. 대여섯 네. 명, 8명까지도 이렇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 지갑을 연다고 네. 하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조금 내수나 이런 상황도 좀 나아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한켠에서는 또 너무 소비가 양극화되는 씁쓸한 단면도 있고 이 저출생 현상을 또 그 안에서 또 담고 있기도 하고 생각해 볼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따뜻한 연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출발하셨을 겁니다. 2대12 권소영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죠. 도배, 미장, 배관, 뭐 기초, 토목도 있고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있는 곳, 집 마룻바닥, 그 마루를 까는 마루 노동자도 있는데요. 체험과 저널리즘을 합친 체얼리즘 시간.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가 마루를 깔고 왔다고 합니다. 남영도 기자님. 안녕하세요. 마루 깔고 온 거예요? 네, 다녀왔습니다. 공사 현장으로. 오. 네, 새벽 6시 반에 33평 그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네. 마루 노동이라고 해서 마루만 딱 맞춰서 깔면 되는 줄 알았는데 준비 작업부터 할 게 많더라고요. 이 자세를 쪼그리고 앉아서 기계를 틀었는데 마루를 깔기 좋게 일단 곱고 평평하게 갈아내는 거고요. 이 콘크리트 가루가 아주 고운데 눈보라처럼 이제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아하. 어느 아파트 현장에서는 밖에서 이 시멘트 먼지를 보고 불난 줄 알고 신고해서 소방차가 3번이나 오기도 했다고 해요. 그 마루를 까는데 방독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접 해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아하. 그 33평 집을 다 돌고 나니까 머리, 옷, 안경 막 다 하얗게 변해 있어서 만져보니까 콘크리트 가루가 덕지덕지 엉겨서 굳어 있었습니다. 이 작업만 거의 4시간이 걸렸습니다. 바닥을 평평하게 그 바닥 콘크리트를 이제 갈아내는 거였네요. 저도 그 체얼리즘 그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뭐 눈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하얗게. 네. 남영도 기자가. 근데 그렇게 노동을 했는데 그때까지 일한 수당이 0원이었다면서요. 마루를 하나도 못 갈아서 번 돈은 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장에 보니까 1시간에 얼마, 뭐 한 달에 얼마가 아니고 네. 한 평당 13,000원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3.3제곱미터 기준으로. 네. 30년 전 단가가 한 평당 10,000원이었는데 네. 이제 고작 3,000원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명 평택이라고 해서 예. 시간이 얼마만큼 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곧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 제가 마루를 깔기 전에 바닥을 가느라 4시간이 걸렸지만 이건 준비 작업이기 때문에 돈을 번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다 간 다음에 이제 먼지 쓸고 접착제를 바른 다음에 본격적으로 마루를 붙였는데요. 네. 이 기사 쓰기로 비유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취재하고 조사하느라 이런 들인 시간을 노동으로 안 쳐주고 기사를 쓰기 시작하고 글자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좀 그 계산법이 비합리적이기도 하네요. 네. 마루를 깐 만큼 돈을 번다는 거. 또 쉴 틈 없이 일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5분 10분 까먹는 만큼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쉬는 동안에도 마음이 분주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뷰 요청하는 것도 죄송하고 아하. 실제로 마루 노동자분들 중에서는 말을 걸어도 그냥 잘 응하지 않고 안 듣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루 12시간은 기본이고 13시간, 14시간 이렇게 하시고 오후 4시 반부터 5시쯤엔 보통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다 퇴근하시는데 네. 밤까지 불 켜놓고 일하는 거는 다 마루 노동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3평 하는데 하루 14시간씩 해도 하루 반나절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는 그런 작업이었네요. 그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마루를 깔려면 그 작업은 어떤 식으로 하게 돼요? 이게 생각해보면 집에 있는 마루도 생각해보니까 같은 크기로 쭉 붙어있는 게 아니라 계단 모양으로 약간 맞물리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제일 반듯한 거실 창틀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수평을 먼저 잡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루를 재단하고 연필로 표시하고 그 선대로 이제 톱으로 잘라내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 기준점을 잡고 본드를 붙이고 이게 본드가 또 묻을 때마다 닦아내면서 내 집처럼 좀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괜히 나중에 또 AS 요구 오면은 그렇죠. 또 하루 시간 또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남 기자도 어떻게 제대로 잘 했습니까? 할 만하던가요? 쉬워 보여서 사실 도전했는데 마루가 순식간에 삐뚤게 잘리더라고요. 일정하지 않은 뭐 모서리나 귀퉁이, 문틀 이렇게 되면은 예. 집 전체가 다 틀어져서 일이 어그러진다고 했습니다. 이 자른 마루를 한번 깔아보라고 해서 해봤는데 예. 본드를 이제 바른 자리에 마루를 놓고 망치로 둥둥 두들겨서 맞물리게 넣는 방식인데요. 생각보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 얼굴 떠올리면서 하면 그래도 잘 들어간다. 네. 그랬는데도 손목이 여전히 아팠고 결국 마루 끝부분을 좀 깨먹기도 했습니다. 아. 이게 마루를 쉴 새 없이 나르는 거는 무게가 많이 나가서 또 되게 무거웠고요. 네. 그리고 쪼그려야 되니까 몸은 무릎이나 이런 데도 아팠고 그냥 붙이면 또 안 되니까 자르고 이러는 건 또 섬세함이 요구되는 종합적으로 좀 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좀 끙끙 앓듯이 후유증이 3일 넘게 갔습니다. 원래 그 힘든 일 체어리즘 많이 했었잖아요. 남 기자가. 네, 그 중에서도 약간 이제 좀 상위 레벨에 있었던가요? 맞습니다. 네. 마루도 이게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강화 마루도 있고 진짜 나무로 된 것도 있고 그 망치는 고무 망치로 치는 거죠, 바닥을?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매일 이 일을 하시는 분들 정말 고될 수밖에 없을 텐데 실제로 그 일을 항상 하시는 마루 노동자분들의 상황은 어떻던가요? 몸이 느끼는 피로감이 극심하다고 했습니다. 계속 쪼그리고 앉아야 하니까 무릎과 허리가 거의 비명을 지른다고 했고요. 녹색병원에서 조사한 결과 96%가 근골격계 질환을 다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진통제가 빨리 듣게끔 아예 가루로 가지고 다니면서 너무 아프면 그때그때 드시더라고요. 하지만 아플 때도 이제 또 생계 때문에 수술 받더라도 마음이 급해서 20일 만에 뭐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기도 하고요. 콘크리트 먼지에 이제 노출된 탓에 폐 질환도 많은데요. 마루를 자르다가 손가락이 날아가는 경우도 부지기수고요. 그런데도 이제 시간 노동이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한 끼만 먹거나 화장실도 현장에서 잘 없어서 제대로 쓸 수 없고 그런 열악한 환경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게 또 한켠에서는 최근에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인테리어 비용도 너무 많이 올랐다. 인건비가 부담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또 한켠에서는 또 이렇게 열악하게 적은 수입으로 또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근데 이분들이 근로기준법 뭐 보호를 받기는커녕 아예 직업으로도 이게 분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서요. 근데 이게 노동법과 4대 보험 의무 때문에 건설이나 마루회사가 회피해서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프리랜서로 만들어놔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게는 떼먹고 하는 불법 하도급 구조가 뭐 5단계까지도 쭉 내려오기도 하고요. 하도급이 5단계까지. 네. 보통 그래서 건설 종사자분들이 도배, 목수 뭐 이렇게 직종 코드가 다 있는데 네. 대한건설협회가 그걸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조사해서 시중 노인 단가를 산정하거든요. 뭐 예. 타일은 27만 8천 원 이런 식인데요. 네네네. 하지만 마루 노동자는 직종 코드조차도 없다 보니까 적정 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일한 만큼 못 받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스스로를 칭하기를 이제 유령 노동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령 노동자다. 좀 씁쓸하네요. 이 마루 까는 일을 해보고 난 뒤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그러니까 집에 다시 일을 다 끝내고 돌아와서 보니까 제일 먼저 마루가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다니던 마루였는데 이게 어떻게 깔리는구나 짐작을 하게 됐고 저도 이제 인테리어를 하면서 마루를 깔았지만 네. 이 비용 중에 마루 노동자에게는 얼마나 돌아갔을까 이걸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마루 까는 일을 했던 분께 다 깔고 난 다음에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는데 혹시 보람 같은 거 좀 느끼시나 해서 그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돌아온 대답이 이제 또 다른 집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구나 이렇게 아픈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예전에 이 가족분이 뭐 아빠가 일하는 모습 보고 아이와 아내분이 다 울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임금 실태적 조사 직종에 네. 플로어링 이 마루 시공공이 포함이 됐고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적정 임금이 얼마인가 측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를 좀 바탕으로 처우나 환경 같은 게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요즘 뭐 방바닥, 마룻바닥 보면서 보일러 잘 들어오나 이런 생각만 했지 그거 까시는 분들 그렇게 힘들었는지는 몰랐네요. 좋은 체험 또 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였습니다. 2부에서는요 저희가 연말인데 올해 특히 하반기에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받기 참 힘들어졌었고 과연 새해가 되면 좀 나아질까요? 최근 대출 상황부터 금리 인하 또 그 규제 속에서 대출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똑똑하게 잘 받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